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할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수, 박민영, 설주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키워드 두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뒤집힌 판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었는데 1심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전부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 텐데 대체 선거법 선고가 이렇게 뒤집힌 이유는 뭘까? 간단한 한마디씩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뒤집어졌는가? 이게 민주당은 원래 100% 무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또는 더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도 나왔었는데 보니까 유죄가 유지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일부 유죄로 선고됐던 것조차 다 무죄로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쓰신 순서대로 좀 여쭤볼까 하는데 박민영 대변인 이 표현이 비속어는 아니니까 나가도 되죠?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요. 예. 네. 개딸 판사? 그 법관들 내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별명이다. 그래서 이혜령 그 판사 관련해서 이예슬 판사에 대해서 이런 그 풍문이 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저희가 그 특정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예상을 좀 해봤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3-4분 정도가 8명 중에 3-4분 정도가 불안하다. 뭔가 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재판관들 성향이 심지어 그때 또 한 분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을 빼고서라도 조금 더 편향성이 의심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근데 사실 저는 좀 순진했죠. 그러니까 설마 아무리 성향이 그래도 1심에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복수의 쟁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를 그렇게 뒤집을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이럴 수가 있구나. 좀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보다 이런 판결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 궤변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판결문 자체 논리가요? 이게 사실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은 인지의 영역이니까 1심에서도 무죄를 준 게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골프를 안 쳤다. 그리고 백현동의 협박을 당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제시한 그런 증거 사진이 조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거를 조작이라고 말을 한 것이 그 골프를 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그 자체를 조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1심부터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했던 논리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재명 아바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나?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사진을 제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을 부인하니까 저희가 같이 골프 친 사진이 있다라고 제시를 한 건데 그 사진이 그런 맥락이었다라는 걸 분명히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주장은 다 빼버리고 사진이 조작됐고 사진을 조작한 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저는 진짜 이런 희대의 말장난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백현동에 대해서도 약간 3단 비틀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국토부에 의해서 이게 뭔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재권자로서 주관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포괄적으로 협박이라는 표현이 그 국토부에 의한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심증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위 사실이라고까지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건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뭔가. 그런데 협박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엄밀한 그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판넬까지 들고 와서 고의적으로 국감장에서 이렇게 그 대대적으로 전파력이 있는 곳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데 이걸 저렇게 비틀어 버리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왜 있지?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저만 그런 생각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전 국민이 몇 년 동안 지켜봤단 말이죠. 많은 국민들이 그 2개월. 사진도 봤고 그 영상도 몇 번씩 틀어봤을 텐데 법원이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짜맞출 수가 있나? 전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아마 저는 이런 게 이 사법질서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전 전문 법조인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법의 한목적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아니 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들이 그 법을 신뢰해야 따르는 거예요. 따라야 법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질서유지 기능과 이 국민들의 신뢰가 불가분의 관계인데, 야 법관들이 정말 막장이구나. 저 이런 거를 한 번 더 확인한 것 같고 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법 질서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게 설주환 변호사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재판부의 성향이라고 했는데 네. 물음표는 지었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재판부 성향이라든지 뭐 재판관 개인의 출신 뭐 이런 걸 전혀 고려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 이후에 뭐 비판한다든지 이런 걸 정말 극혐했던 사람인데 네.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래요. 네. 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법조 생활을 하셨었고 뭐 훌륭하신 판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무지 판결 결과를 듣고서는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특히 어떻게 저는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두 가지가 이 사진과 관련해가지고 조작됐다라는 부분, 이건 조작이라고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사진을 국민의힘이 당시에 제시할 때 확대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그 옆에 전체 사진을 같이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 사진은 이러한데 전체 사진만을 보면 그 골프를 친 김문기 씨, 그다음에 유동규 씨,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단체 사진이었어요. 네. 10몇 명이 찍은 사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을 확대해가지고 다시 옆에 편집해가지고 확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조작이라고 한다는 게 저는 이해는 안 갔어요. 솔직히 사실 말씀이에요. 조작은 이 사진 안에 없는데 네. 같이 놀러 못 간 친구 너 불쌍하니까 우리가 넣어줄게 해서 그렇죠. 같이 넣고 이게 조작인 것 같은데. 없는 것을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있는 것을 왜곡시키거나 예.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건 그냥 편집이잖아요. 옆에 좀 더 잘 보이게끔 확대해서 보여준 것인데 그러니까 원본이 있고 확대본인 거죠. 그냥. 근데 그것이 원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맞다 그 말이 이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도무지 내가 알고 있는 조작이라는 단어가 좀 이제는 뜻이 달라졌나? 지금 뭐 한 가지 얘기는 여기서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잠깐 그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되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SNS 그래요?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게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도 제기를 뭐 이 사진을 공개를 했지만 네. 성남시 의원 출신인 이기인 이기인 씨, 예, 네, 개혁신당 네. 최고위원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음.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네요. 옆 사람에게 자세히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조작범이 됩니까? 그럼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증거가 조작된 거니 무효란 말인가요? 이렇게 썼어요. 아니, 이거 관련돼서 네. 오늘 되게 화제가 된 글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우리 그 과속하면 카메라가 찍어서 확대해서 차량 번호판. 과태료가 날라오잖아요. 예. 번호판 조작 확대해서 조작 사진인 거야. 그렇죠. 조작 사진으로 우리한테 과태료를 내라 그러니까 네. 이제 항변을 하면 돼. 거부해야죠. 조작된 사진으로 하지 아니, 말고 원본으로 해라. 원본으로 해라. 네. 이제까지 방송국에서는 다 모든 조작 방송 화면을 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50명 이상의 정상회담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서가지고 단체 사진 찍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하고 미국 대통령이 같이 있으면 그 부분만 같이 비슷하게 서 계시네 그러면 그 부분 확대해가지고 그 부분만 따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얼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 조작 방송이죠 앞으로는. 화면 다 조작한 거고요. 네. 이건 확대 편집이 아니잖아요. 이제 오늘 항소심의 결과대로 한다면 이제 조작 방송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 확대해서 뭔가를 보여주면 그건 조작이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됐고요. 그다음 하나는 백현동 부분입니다. 교묘했어요. 저는 백현동 부분이 무죄가 되려면은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해가지고 무죄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진짜 공소기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예. 근데 그걸 딱 살짝 피해가더라고요. 아예 그 소송 요건에 대한 그 설치를 하면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피고인 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거 이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 하면서 이게 뭐냐면 피해간 거예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항소심에서 그걸 적용해가지고 무죄가 되잖아요. 공소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할 때 야 이거 네가 잘못 적용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그냥 벗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아예 요건에서 빼고 그럼 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다 반대를 해주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모든 지자체장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아 어쩔 수 없이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나 이거 그 위에 중앙정부의 중앙부서에서 이거 해달라고 협박을 했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준 거네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처벌을 해요? 내가 특혜를 다 줬어요. 예. 뭔가 특혜 시비가 일 것 같아.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중앙부서랑 이렇게 협의했는데 안 해주면 뭐 협박을 직무유기라고 한다든지 협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지자체들 다 피해가죠. 선거에서. 그러니까 거짓말 대잔치가 앞으로 누가 거짓말을 교묘하게 잘하는지가 후보자의 어떤 능력이 되지 않았을까. 예. 이게 1, 2심 재판을 거치면서 그 백현동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와 성남시의 전현직 공무원 20명 정도가 출석을 해서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버린 부분도 거예요. 정말 교묘하게 피해갔던 게 뭐냐면 협박이 없었다 했잖아요. 이거 협박이 없었다고 다들 얘기하네. 야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워야 되지? 이 삭제를 부분을 의견 표명이라고 한 거예요. 의견 야, 표명이다. 이걸 내가 단축해서 얘기하다 짧은 시간 내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박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좀 과장될 수 있지. 네, 본인의 그 정도로 감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허위는 아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예.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냥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 그냥 뭐 다른 직군에 있다가 시장을 하셨거나 정치를 하신 분이면 예. 협박과 압박을 헷갈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분은 변호사를 10년 이상 몇십 년, 10년 이상도 하셨었고 변호사를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오래전에 됐고. 예. 근데 협박이라는 단어를 뜻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직무유기 등으로 네. 그냥 협박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죠. 협박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근데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압축해서 얘기를 했다. 그런 네.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뭐 이런 단어를 써도 할 말이 예. 없는 거죠. 박상수 변호사 오래 기다리셨는데 찌라시는 모른다라고 쓰신 거죠? 아마 오늘 낮까지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찌라시. 설명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으니 1심과 똑같이 나올 것이다. 예. 그 정말 기성사실처럼 굉장히 이렇게 찌라시가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이 계엄 이후 국면에서 우리 법원이 국민들의 생각과 3번 좀 다른, 그러니까 보통들 이렇게 좀 다른 결정을 갈짓자로 내려요. 첫 번째가 이제 서부지법에서 나온 구속영장이었죠. 구속영장. 두 번째가 중앙지법에서 나온 구속 취소였어요.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둘 다 마찬가지죠. 서부지법에서 나온. 네. 세 번째가 지금 이재명 재판입니다. 근데 셋 다 어때요?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네. 법원이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의도는 서초동을 모르고 서초동은 여의도를 모른다고 하는데 진짜 법원은 정말 법원 마음대로 해요. 법원 마음대로. 네, 법원 마음대로 하고 판사들이 정말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지가 진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오늘 진짜 느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이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잘하셨는데 이거는 대법원까지 고려한 굉장히 꼼꼼한 판결이에요. 왜 꼼꼼하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요. 저도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로 백현동을 봐준다면 혹시 그걸로 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에 공소장은 문제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약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왜 그러길래 약간 아니요. 유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공소장은 예.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심에서 문제될 부분을 법률심에서 대법원이 스스로 고칠 부분을 그걸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무죄 판결이 그대로 상고가 돼서 대법원으로 올라가도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 부분을 판단하려면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파기 재판을 하면 되긴 하는데 예. 일반적이지는 않고 파기 환송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뭐 지금 좀 어려운 고등법원으로 예, 어려운데 제가 쉽게 좀 바꾸자면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좀 다퉈볼 부분이 없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는다. 아니 사실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대법원이 의견이 달라도 예. 그에 대해서 대법원이 바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아예 없진 않은데 예.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파기환송을 해서 예. 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유죄 취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내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헌재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네. 대법원 선고에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을 봉쇄한 선고예요. 파기환송 시켜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고등법원에서 한 번 더 파기환송심을 열어야 돼요. 그 시간이 지금은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일단 뭐 대법원 선고도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파기환송 되고 뭐 그게 그러니까 기다리면, 법률심으로 네. 할 가능성조차도 없앨 정도로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를 구해준 판결이다. 예. 네. 완벽하게. 맞아요. 완벽하게 예, 100% 완벽하게. 대법원까지 염두에 둔 판결이다. 그렇죠. 네,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네. 우리가 이걸 진짜 본질적으로 생각을 저는 이 법원의 판결들이 계속 엇갈리게 나는 것을 보면서 예. 제가 약간 본질적인 의문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법률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판사 몇 명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주제인 헌법재판소 결정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판사 몇 명에 어찌 보면 옛날엔 그래도 이 법원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일관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결론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에 지금 형사사건이나 헌법재판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래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배심 제도를 차라리 아예 그냥 도입을 해놓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아예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지 않고 그냥 대법원한테 하게끔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근본적인 우리가 이제 정치를 사법화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긴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안 그러면 계속 그 판사 1명 또는 합의부 판사 3명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여기에 정치적인 어떤 모든 결정들이 여기서 좌지우지가 돼가지고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판사 성향 가지고 백날 얘기해봐야 지금 우리 법은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판단은 이제 존중해야 됩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존중해야 돼요. 근데 제도라는 측면을 이제는 볼 때가 된 것 같다. 아, 정말 판사 한 명이 어떤 성향이냐, 무슨 우리법 연구회냐, 아니면 보수적 성향이냐, 중도 성향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뭐 그냥 정치판이 무슨 한국 정치도 아니고 확 바뀌어가는데 그거 한번 결정 날 때마다 길거리로 다 나와서 양쪽 진영이 집회를 하다가 폭력 사태까지도 지금 어찌 보면은 걱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국가 이익을 포기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 저는 이제 좀 근본적으로 봐야 되고 이 찌라시에 휘둘리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헌재 결정도 이 찌라시에 휘둘릴 이유가 이제는 하나도 없다. 오늘 이따가 저희가 낮까지 그러니까 오늘 낮까지 얼마나 다들 네. 유죄를 확신하며 그 찌라시 받은 글이라고 얼마나 저 정말 온 동네 다 돌렸어요. 이게 뭐 설명문이 없으니 당연히 유죄가 확정되고 네, 1심이 유지된다. 예, 재판부가 추가로 설명문 안 낸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지금 아니었어. 근데 정말 네. 좀 쎄하긴 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제가 이건 찜찜하게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네. 마음 한 구석에 찜찜함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 재판부의 구성이라든지 재판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그냥 단순히 흘러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슬픈 애감은 항상 틀린 법이었거든. 어찌 보니까 세 분의 어떤 답변은 조금씩은 달랐는데 판사의 성향 때문에 벌어진 것에 대한 뭐 얘기는 아니, 믿고 싶진 똑같았던 것 않아요. 같아요. 솔직히 아니, 저는 믿고 싶지가 않은데 네. 설주한 변호사나 저나 법률가잖아요. 예. 저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이러면 우리 의뢰인들한테 할 말이 없어. 우리 의뢰인들이 당장 와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출신 판사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국민의힘에 계셔가지고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이럴 예. 거라니까 이제는. 판사가 좋게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예.
믿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사실 정치권이 법조 과잉이라는 생각은 계속 했습니다. 제가 28살부터 경선을 뛰었었는데 그때도 대장동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물론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20대 청년으로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중요한데 저게 내 인생에 관련이 있나?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제가 대통령실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 부처들을 상대하다 보면 조금 더 생활 밀착적인 그런 이슈들을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뭐 규제 혁신이라든지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외교 통상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니까 온통 법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제가 방송을 나가도 80%가 오늘 어떤 사법 이슈가 있고 헌법재판소 이슈가 있고 이재명이 뭐 어떤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방송 많이 하지만 좀 현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에 중요한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사법부 판단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내가 솔직히 법을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 집권하고 국정을 잘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인 건데 지금 본말이 전도가 돼서 사법적으로 승리를 해야 그러니까 이게 법살인 기술을 익혀야 우리가 집권을 할 수 있는 전 엉뚱한 상황이 왔다라고 보거든요. 막상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하면 통치 능력은 정작 검증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아까 대안적인 말씀하신 게 전 좀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지금 이런 재판관들이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하다고 좀 보지도 않는 것이 양형기준위원회만 AI 도입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에 대해서 AI들이 이제 과거의 레퍼런스들을 좀 참고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주고 그 기준에서 이탈하고 싶을 때 법관 개개인이 반드시 의견과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구성력을 갖추는 건 전 충분히 제도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국민들이 사법 불신이 만연했을 때 법치라는 게 달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법을 못 믿으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판사의 주관으로 내 인생이 결정될 수 있고 판사의 주관 때문에 정치적인 국가의 명운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 이런 게 다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짜 저희가 조만간에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느낀 게 사법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사법이 이렇게 죽고 나면 법치가 죽는 건데 법치가 죽은 다음에 세상을 제가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오늘 사법이 죽은 날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나라도 좀 약간 들어줘야 되나 이재명 대표. 그냥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두 번째 주제에서도 제가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이런 식의 어찌 보면은 이런 식의 생각을 내가 법률가로서 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자괴감을 들 정도인데 내가 그럴 정도인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이 이렇게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는 그 다음에는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해결해야 돼요 모든 게. 근데 그걸 막으려고 법원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사법부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쪽 끝인데 그래도 이 경계는 안 넘고 이쪽 끝인데 이쪽 경계는 안 넘고. 근데 오늘 판결은 그 경계를 넘었어요, 그냥. 경계를 넘었어요. 그리고 경계를 넘는 그러한 판결이 벌어지는 게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송에 나와서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 저도 저기 그 재판부 성향 같은 거 쓰려다가 쓰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쓴 건데 이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는 재판부의 성향이라던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다던가 그 사람이 옛날에 무슨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던가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다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논평을 해야 이게 무슨 법률가야. 맞아요. 법률가는 법적인 그냥 그 로직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법이 이제 죽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항상 재판부에 기본 삼심이 또 있잖아요. 삼심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재판부 편드는 사람도 없고 이재명 대표 편드는 분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편은 들지 않고 대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좀 전달을 하자면 일단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고요. 그리고 사필 규정이다. 검찰과 정권이 사건 조작의 역량을 소진했다. 그 역량을 산불 예방 같은 데 쏟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불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 그러면 법원의 1심의 판사도 가담했다는 얘기네요. 본인 논리대로 얘기하면. 검찰의 조작에 대해서 좀 가려주지 못했다. 이 정도로 인식은 하지 않을까요? 이 발언이 그
아수라라는 영화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발언이요? 예. 그 1심에서 만물소리야. 선거법 위반에 그 3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던 안남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재판이 끝나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증인조차 없이 이렇게 기소한 것에 대해서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아,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안남시장이 그런 말을 했군요. 예, 안남시장이 그런 얘기를 찾아봐야 하셨더라고요. 선배 시장. 예. 아유,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 이후 또 이런 판결을 제가 보게 될 줄 몰랐고 네. 권순일 대법관은 지금 변호사 수 기준으로 국내 10대 로펌에 가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있었던. 네. 변호사 수 기준으로 국내 10대 로펌에 뭐 가서 기소는 돼 있을 거예요. 변호사 생활 잘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정말 그냥 뭐 제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내가 법률가라는 게 약간 좀 부끄러운 날입니다 오늘은 그냥. 예. 말이 안 나오시는 타이밍에 그럼 저희가 키워드를 넘겨서 그래. 먼저 네. 정리를 새로 말이 나올 수 하시는 게. 있게. 예. 아 정말.